명문 로스쿨 교수, 한 노년 사서에게 복잡한 사건을 교실 앞에서 풀어보라며 비웃듯 요청. 그러나 5분 후 전 교실이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잘난 체하던 교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믿기 어려울 것이다. 김재호 교수는 금빛 컵스 단추를 천천히 조정하며 서울대학교 법대 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을 지배자처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권위와 거만함이 가득했다. 마지막 학년 법학과 학생들은 그를 향해 반쯤은 존경심, 반쯤은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던졌다. 김 교수의 수업에서 불려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포의 순간이었다.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던 박민서 사서의 구분 등이 김 교수의 시야에 들어왔다. 50대 후반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회색 머리카락, 낡은 카디건, 그리고 항상 책 사이에 파묻혀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 듯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조소가 번졌다. 박 선생님, 이왕 여기 계신 김에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에게 복잡한 헌법 케이스가 있는데 제 최고의 학생들조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헌법책이 갑자기 천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피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학생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그녀를 찔렀다. 일부는 키득거리며 웃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꿈틀거렸다. 나이 드신 분이 법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라는 작은 속삭임이 앞줄에서 들려왔다. 민서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멈추려 했지만 30년의 세월도 치유하지 못한 공포가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교수님, 저는 단지 요청하신 참고 자료를 정리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더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음성조차 완전한 정적 속에서 모두에게 들려버렸다. 김재호는 강단에서 내려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값비싼 구두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강당에 울려 퍼졌다. 자, 박 선생님, 법과 책 사이에서 평생을 보내셨으니 이 정도는 쉽게 답하실 수 있겠죠? 이대 법무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빈정거림은 이제 누구에게나 명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안경테 뒤로 피로에 지친 눈이 김재호와 마주쳤다. 학생들은 황급히 노트를 들여다보며 그 불편한 순간에서 도망치려 했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모든 교수들의 총애를 받던 수석 졸업생으로서 온 세상이 그녀의 발 아래 놓여있던 그 시절, 그리고 첫 변호사 시험장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한 글자도 쓰지 못했던 그 순간까지.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왜 이런 모욕을 주는 거지? 그러나 김재호의 얼굴에서 그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3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파멸을 즐기고 있었다. 민서의 손에 들린 헌법책의 페이지가 떨림과 함께 바스락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달아진 가죽 표지를 어루만졌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법을 탐구했던 모든 순간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민서의 눈빛이 변했다. 잠깐이었지만 그 노인의 눈 속에서 오래된 불꽃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것은 김재호도 놓치지 않았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박민서는 천천히 강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세월에 다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그녀의 매 움직임을 좇았다. 민서는 심호흡을 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법률 조항과 판례들이 소용돌이쳤다. 30살의 자신이 밤을 새워 준비했던 법정 변론문들, 그 누구도 읽지 않았을 그녀의 개인 법률 연구 노트들,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분석했던 모든 사건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대법무부 사건은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기 위해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몇몇은 비웃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서는 안경을 고쳐 썼다. 순간 그녀의 눈이 멀리 있는 도서관 창가를 향했다.
매일 저녁 그곳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법률의 세계에 빠져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이대 법무부 사건은 단순히 제12조의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깊고 명료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재호 교수의 얼굴에서 조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7년 정대 국가보안법 판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2003년 헌법 개정안과 함께 읽어보세요. 민서의 손이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핵심은 구금의 합법성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비례성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대응의 과잉 여부가 문제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마치 낡은 시계가 갑자기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녀의 법적 분석은 정확하고 예리했다. 그녀는 국제법 판례를 인용했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이 담긴 각주까지 정확히 기억해냈다. 심지어 김재호 교수가 자신의 최근 논문에서 간과했던 법률적 뉘앙스까지 짚어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의 입이 놀라움에 벌어졌다. 그녀의 필기는 멈추고 펜은 공중에 멈춰 있었다. 노 교수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했다. 민서의 목소리는 매 문장마다 더욱 힘을 얻었다. 마치 30년간의 침묵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생기로 빛났고 구부정했던 그녀의 등은 어느새 곧게 펴져 있었다. 김재호 교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팔짱 낀 자세는 불안한 몸짓으로 바뀌었다. 그는 잠시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민서의 논리는 너무나 탄탄했다. 20분 후 민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을 때 강당은 잠시 숨죽인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갑자기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순식간에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김재호 교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모욕감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30해 전 법대 시험에서 민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느꼈던 그 승리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자신이 모든 학생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패배했다는 쓰라린 현실이었다. 민서는 조용히 강단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두 손은 다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의 떨림이었다. 캠퍼스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 민서는 두 손으로 따뜻한 차 잔을 감싸쥐었다. 열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내면의 차가움은 여전했다. 강당에서의 승리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오히려 3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흙먼지처럼 일어나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심리학과 정은지 교수가 그녀 앞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그 미소가 불편했다. 동정인지 진정한 관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면 박 선생님은 30해 전 이곳 서울대에서 졸업하셨군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길은 차 표면의 미세한 파동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과거의 큰 파도를 마주하는 것보다 쉬웠다. 1988년 수석 졸업생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모두들 내가 역대 가장 뛰어난 법적 사고력을 가졌다고 말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과거의 영상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판례집을 파고들던 밤들, 방 전체를 뒤덮은 형광색 포스트잇과 노트들, 시험마다 최고 점수를 받을 때마다 무거워지는 기대의 무게, 교수들의 다음 대법관이라는 농담 섞인 칭찬이 어깨를 짓누르던 순간들. 그 후엔 어떻게 되셨나요? 은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서는 차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잔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변호사 시험에 8번 도전했어요. 8번 모두 실패했죠. 그녀의 얼굴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첫 번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두 번째는 너무 심한 공황 발작이 와서 시험장에서 실려 나가야 했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목구멍이 갑자기 메어오는 느낌이었다. 대학 신문의 잔인한 헤드라인들이 기억 속에서 번쩍였다. 법학 천재인가 사기꾼인가, 박민서의 추락, 서울대 법대의 가장 큰 실망.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한때
그녀를 우러러보던 선후배들이 캠퍼스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리던 모습,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조차도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도서관을 선택하셨군요. 은지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민서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책들은 결코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은지는 민서의 손을 가볍게 건드렸다. 그 손길에 민서는 살짝 움찔했다.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새삼 깨달았다. 아시나요? 가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은 학생들에게 법률을 가르칠 수 있어요. 시험이 아니라 진짜 법의 정신을. 민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30해 동안 도망쳐온 사람이 무엇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살아남는 법을요. 은지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어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캠퍼스의 벚꽃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잎 하나가 유리창에 부딪혀 잠시 머물다 바람에 다시 휩쓸려 갔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절대 안 됩니다. 민서는 법학 도서관 서계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를 찾아온 학생 박선호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놀라워하지는 않았다. 도서관의 고요한 공간에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책들의 금빛 제목을 반짝이게 했다. 박 선생님, 제발요. 저희 스터디 그룹은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학년의 최하위권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어제 선생님을 본 후에 민서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들고 있던 무거운 민법 교과서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어제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모든 학생들 앞에서, 특히 김재호 교수 앞에서 자신의 묻어둔 지식을 드러냈던 그 순간,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의 문을 열어젖힌 것 같았다. 어제 일은 실수였어요. 제가 자제력을 잃었던 거죠. 감정에 휩쓸렸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난 교수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에요. 그저 사서일 뿐이죠. 선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제 할머니도 불안 발작이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그것이 공기 속에서 익사하는 느낌과 같다고 하셨죠. 민서는 그 말에 놀라 선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그녀의 비밀을 어떻게 꿰뚫어 보았을까? 우리는 5명이에요. 누구도 모의고사를 통과하지 못해요. 모두가 우리더러 포기하라고 해요. 선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선생님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30년 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이제 그만둬라 민서야. 내게는 맞지 않아. 다른 길을 찾아봐. 민서는 다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더 천천히. 그녀의 손가락이 오래된 가죽 표지를 따라 움직였다. 각 책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첫 번째 헌법 수업, 첫 모의 재판, 첫 논문, 그리고 첫 번째 실패. 진짜로 포기하고 싶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선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저희는 단지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말이 민서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었을까. 어쩌면 이 학생들에게는 그녀가 찾지 못했던 그 다른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서관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다. 민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2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숨어라, 도망쳐라, 안전하게 있어라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어쩌면 이것이 네가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목요일 도서관 폐관 후 3번 스터디룸. 당신들의 최근 모의고사 리포트를 가져오세요. 그녀는 마침내 선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선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마치 동이 트는 것과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발걸음 소리가 도서관 복도를 따라 사라져가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 기대감? 아니면 희망?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그녀는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서관 4번 스터디룸은 가장 작고 구석진 공간이었다.
낡은 형광등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노란빛을 흘렸다. 창문은 없었고 벽에는 오래된 법률 포스터들만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민서는 자신 앞에 앉아있는 5명의 학생들을 관찰했다. 선호는 끊임없이 펜을 돌리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영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태민은 거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혜진은 완벽하게 정리된 노트를 펼쳐놓았고 민주는 마지못해 끌려온 듯한 표정이었다. 민서는 그들이 가져온 공부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형형색색의 형광펜으로 표시된 두꺼운 노트, 수백 개의 포스트잇이 붙은 교과서들, 밤새 작성한 듯한 요약 시트들. 여러분은 공부를 적게 하는 게 아니군요. 민서가 말했다.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다. 실망, 분노, 당혹감이 뒤섞였다. 교수님들은 우리가 분석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태민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서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다. 그 행동에는 사색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학생들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똑같은 좌절감, 똑같은 혼란, 그리고 똑같은 절실함. 내가 학생이었을 때 나만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나무라고 불렀죠. 민서는 화이트보드에 다가가 나무 모양의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다. 오히려 한 획 한 획이 확신에 차 있었다. 각 법률 개념은 하나의 줄기예요. 각 해석은 가지, 각 판례는 잎. 민서의 목소리에 열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다시 연주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다음 2시간 동안 민서는 그들의 헌법 이해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했다. 그녀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라틴어 인용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법 개념들을 서로 연결된 이야기처럼 설명했다. 추상적인 법률 개념들이 그녀의 손에서 만져질 수 있는 현실로 변해갔다. 제12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조선시대 형사제도부터 시작해야 해요.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죠. 민서는 헌법 조항을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풀어냈다. 그녀가 법률 이론을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져 갔다. 혼란스러워 보이던 태민조차 이제는 집중하여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났을 때 지영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그룹에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그녀의 눈에 이제는 생각에 잠긴 빛이 들어 있었다. 박 선생님, 지영이 물었다. 영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진지함이 깔려 있었다. 왜 변호사 시험을 다시 도전하지 않으셨어요? 8번째 실패 이후에? 민서는 자신의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30년이 지났음에도 그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일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사랑해도 말이죠.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민서의 말에는 체념이 아닌 오랜 시간의 자기 성찰이 담겨 있었다. 민서가 문 쪽으로 걸어갈 때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 질문에 민서는 멈춰 섰다. 다시 이 일에 발을 들이는 것은 위험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았다. 다음 주 목요일 같은 시간 민서가 말했다. 그리고 형법 교과서를 가져오세요. 우리는 판례 분석 방법을 배울 거예요.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서는 그들의 반응에 당황스러웠다. 그녀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던가. 김재호 교수는 학기 중간 모의고사 점수표를 찌푸린 얼굴로 살펴보았다. 그의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점수표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다시 숫자들을 확인했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손가락으로 학생들의 이름과 점수를 따라가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선호가 30%나 향상됐어. 박지영은 40%, 그리고 이태민은 60%라고? 태민은 지난 3년간 최하위권을 맴돌던 학생이었다. 김 교수는 몇 번이나 그에게 법대를 포기하라고 권고했었다. 그런데 이런 성적 향상이라니. 그의 조교 나영이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김 교수의 분노를 예상하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대요, 교수님. 도서관 폐관 후에 만난다고 들었어요. 김 교수는 점수표 파일을 세게 덮었다. 책상 위 다른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들썩였다. 사서와 함께겠지 짐작컨대
그의 어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박 선생이 여가 시간에 취미를 찾은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우리의 교육 과정에 간섭하도록 놔둘 수는 없어. 나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어렸다. 어쩌면 그녀의 방식이 이 특정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방식이라고? 김 교수는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시험 중에 신경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방식은 아니야, 나영 씨. 그건 성격적 결함이지. 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완벽하게 다림질된 양복 재킷을 매만졌다. 그의 손가락에는 금빛 결혼 반지가 반짝였고 고급 시계가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성공한 남자의 모든 상징들, 학장에게 폐관 후 무단 시설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거야. 나영은 반대 의견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김 교수의 표정에서 어떤 논쟁도 소용없을 것임을 읽었기 때문이다. 나영이 사무실을 나간 후 김 교수는 창가로 걸어가 대학 캠퍼스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 그와 민서는 같은 반 학생이었다. 모든 과목에서 민서는 항상 빛나고 있었다. 교수들의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내놓고 가장 어려운 법적 문제도 영감적인 통찰력으로 해결하곤 했다. 그녀는 항상 모두를 압도했고 그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그림자 속에 가두었다. 항상 그녀였지. 그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말했다. 항상 완벽한 박민서, 교수들의 애제자.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쓰라림이 묻어났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열등감의 흔적. 하지만 그때 그녀는 실패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그녀는 무너졌다. 변호사 시험장에서의 그 유명한 붕괴. 반면 그는 통과했다. 그는 성공했고 그녀는 실패했다. 김재호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리듬감 있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다. 이번에도 네가 승리할 수는 없어, 민서야. 그가 중얼거렸다. 네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어.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학장실 비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학사 행정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30년 된 전쟁의 연장이었다. 그가 뭐라고요? 민서의 목소리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선호는 불안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도서관 법률 정기관 행물 섹션의 좁은 통로에서 5 학생들은 민서를 둘러싸고 모여 있었다. 모두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들의 불안한 기운은 마치 안개처럼 주변을 감쌌다. 김 교수님이 학교 행정부를 설득했어요. 이제 폐관 후에는 스터디룸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게다가 내일 기습 시험을 발표했어요. 특별히 2015년 신사건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게 얼마나 복잡한 사건인지 교수님도 알고 계시면서요. 도서관의 형광등 불빛 아래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책장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그가 말하길 특정 학생들의 최근 진전을 제대로 평가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영이 쓴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안경을 고쳤었다. 학생들은 이미 이것이 그녀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신사건. 그녀가 중얼거렸다. 저에게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출판된 기사가 있어요. 원본과 분석 자료 모두. 하지만 어디서 공부하죠? 혜진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시험이 내일인데 어떻게 준비해요? 민서는 도서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았다. 5시 40분. 그녀의 마음속에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제가 작지만 깨끗한 집이 있어요. 여기서 2블록 떨어져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녹차도 맛있게 내릴 수 있고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평소에 차분하고 거리감 있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여러분은 자료를 모을 시간이 20분 있어요. 그녀는 실용적인 어조로 계속했다. 6시에 동쪽 문에서 만나요. 학생들이 흩어지자 민서는 잠시 취약한 순간을 허락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결단력. 민서는 자신의 세계에 5명의 낯선 이들을 초대하기로 한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의 집은
그녀의 성소였다. 아무도 초대한 적 없는 공간. 오직 책과 고요함만이 존재하는 그곳. 하지만 이제 그 문을 열기로 했다. 책장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면서 민서는 갑자기 깨달았다. 김재호는 단순히 그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30년 전에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민서의 손이 신대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꺼내며 잠시 멈추었다. 이 학생들은 그녀의 싸움에 말려들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배우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김재호는 그들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민서는 책장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한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시계가 5시 50분을 가리켰다. 민서는 자신의 가방에 마지막 자료들을 넣고 동쪽 문으로 향했다. 각 발걸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서는 숨지 않고 맞서기로 결심했다. 민서의 집 앞에 도착한 태미는 잠시 머뭇거렸다. 작은 벽돌 단층집 앞에 서서 그는 처음으로 선생님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문이 열리자 그의 예상은 정확했음이 증명되었다. 민서의 집은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무척 넓게 느껴졌다. 모든 벽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태미는 숨을 들이마셨다. 새 책과 오래된 가죽 표지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고전 문학부터 가장 난해한 법률 논문까지 수천 권의 책들이 완벽하게 분류되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제 아버지는 문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판사셨어요. 민서가 정교한 도자기 찻잔의 차를 따르며 설명했다. 그녀의 손길은 차분했고 평소의 떨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가족에게 책은 언어였어요.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학생들은 작은 거실에 자리를 잡았다. 공간은 좁았지만 놀랍도록 아늑했다. 지영은 벽에 걸린 액자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민서의 모습이었다. 그녀 주위로 자랑스러운 표정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저는 정말 뛰어났어요. 민서가 지영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아닌 차분한 사실 확인의 어조가 담겨 있었다.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었죠. 민서는 마지막 찻잔에 차를 따랐다. 그녀의 동작은 의식과도 같이 정확했다. 하지만 문제는 빛나는 것이 견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죠. 다음 몇 시간 동안 민서는 학생들을 신사건의 법적 미로를 통해 인도했다. 그녀는 그 복잡한 사건의 각 층위를 하나씩 벗겨내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 지도로 변환시켰다. 그녀의 설명은 마치 오래된 지도를 펼쳐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 보세요. 신사건의 핵심은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녀는 커다란 종이에 도형을 그리며 설명했다. 헌법 원칙, 국제법 적용, 사회적 맥락, 그리고 역사적 선례. 학생들은 처음으로 이 난해한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생기를 띠었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에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룹에서 가장 말이 없던 민준이 마침내 모두가 묻고 싶었지만 감히 물을 수 없었던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왜 불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선생님을 맡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서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없어요. 저희에게는 관련이 있어요. 혜진이 부드럽게 주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저희에게 도움이 돼요. 민서는 한 명씩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발견한 진실함에 그녀는 놀랐다. 이것은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정한 연결, 이해의 욕구였다. 언젠가, 아마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신사건으로 돌아가죠. 4절 17단락. 학생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서가 자신의 속도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강당은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펜 소리만이 가득했다. 묵직한 침묵 속에서 학생들의 긴장된 숨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김재호 교수는 교실 사이를 천천히 순회하며 학생들의 답안지를 흘끗거렸다. 그의 구두 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질 때마다 몇몇 학생들이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 교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른바 도서관 그룹으로 불리는 5 학생들에게 머물렀다. 교실 구석에 모여 앉은 그들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는 내심 그들의 혼란과 공포에 찬 표정을 기대했다. 신사건은 최고 수준의 학생들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사례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5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선호는 깊은 집중력으로 펜을 움직이고 있었고 지영의 표정에는 평소의 뻔뻔함 대신 자신감이 묻어났다. 태민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혜진은 체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심지어 항상 냉소적이던 민준마저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김 교수의 눈이 학생들의 책상 위 작은 색색의 카드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가끔씩 이 카드들을 참고하며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민서가 그들을 위해 개발한 기억법 시스템이었다. 각 카드에는 법률 원칙, 판례,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 연관성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김 교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가 기대했던 실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0분 남았습니다. 김 교수가 예상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발표했다. 몇몇 학생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도서관 그룹의 5명은 침착하게 답안 작성을 이어갔다. 시험이 끝난 후 김 교수는 복도에서 선호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적이가 깃들어 있었다. 흥미로운 색상 시스템이군요. 박군. 새로운 기술인가? 선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색색의 카드들이 들려 있었다. 그저 정보를 다르게 조직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교수님. 다르다. 그렇군. 김 교수가 동의했다. 사실 꽤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수년 전에 한 학생이 생각나는군. 이론적으로는 빛났지만 실전에서는 실패했던. 선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민서로부터 배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수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실습이 잘못된 것이지 학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 교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다. 조심해, 박군. 무례함은 법조계에서 존중받는 자질이 아니야. 오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가 대답했다. 그의 대담함에 자신도 놀란 듯했다. 김 교수는 선호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교무실로 돌아온 김 교수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수거한 답안지 5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직 채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거지, 민서야? 그가 창문에 속삭였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자신만만해 보이지 않았다. 대신 피로와 불안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모두 85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민서가 발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들은 다시 민서의 집에 모여 함께 준비한 소박한 저녁 식사로 축하하고 있었다. 낮은 식탁 주위로 모인 6명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애물을 뛰어넘은 후에 특별한 기쁨이었다.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운 찌개 냄새와 웃음소리 사이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교수님이 제 시험지를 돌려줄 때 마치 신 레몬을 삼킨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더 많은 김치를 담았다. 그녀의 웃음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교수님이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선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그룹을 감쌌다. 고요함 속에서 민서의 낡은 벽시계 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공부한다고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호가 인정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교수님이 선생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서요.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공중에 든 숟가락이 멈춰 있었다.
어떤 종류의 질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요. 그리고 선생님의 발작에 대해서도요.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숟가락에서 국물 몇 방울이 식탁에 떨어졌다.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박 선생님, 혜진이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어쩌면 이제 그것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도요. 민서는 갑자기 일어나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접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무언가에서 도망치려는 듯했다. 마주할 것은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선생님을 통제하고 있어요. 민준이 조용히 관찰했다. 민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멈춰 섰다. 그녀의 어깨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식탁 주위로 모인 5명의 학생들은 숨죽이고 기다렸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시험 중에 내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복해서 죽는 것과 같아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반짝였다. 강한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 눈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불욕감이죠.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태민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박 선생님. 부끄러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민서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항상 자신의 눈길을 피하던 이 수줍은 청년이 이제는 그녀와 직접 마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 우리 모두 실패와 부끄러움을 경험했어요. 태민은 계속했다. 단지 선생님만큼 깊지 않을 뿐이죠. 선생님이 그것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알려주세요. 민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30년간 단단하게 닫아두었던 문이 살짝 열리는 것 같았다. 최정환 학장의 사무실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두꺼운 카펫이 모든 소리를 흡수했고 오크나무 책장에 가지런히 정렬된 법률 서적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 최 학장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빛이 그의 반짝이는 안경테에 반사되었다. 책상 한쪽에는 김재호 교수가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겉으로는 감추려 했지만 완전히 숨기지 못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손가락으로 무릎 위에서 리듬을 타는 그의 모습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반대편에는 민서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떨림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의 윤이 나는 나무 표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해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학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담겨 있었다. 김 교수는 박 선생이 학생들에게 무단 과외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교육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교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가 변호사 시험에 실패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에 민서의 손가락이 더 세게 맞물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최 학장은 안경을 조정하며 다른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흥미롭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 박 선생의 완전한 학업 기록이 있습니다. 인상적이라고 말해야겠군요. 그가 김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변호사협회 시험 응시 기간 동안 제출한 의료 보고서도 있습니다. 김 교수가 눈을 깜빡였다. 분명한 놀라움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의료 보고서라고요? 심각한 불안 장애와 공황 발작 증후군 요소를 동반한 증상으로 특히 압박하의 평가 상황에서 활성화됩니다. 최 학장이 파일을 옆으로 밀었다. 서로 다른 전문가에 의해 3번이나 진단받았군요.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그녀의 과거가 이렇게 노출되는 것은 마치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듯한 취약함을 느끼게 했다. 김 교수님, 초회 학장이 계속했다. 박 선생이 하버드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같은 문제로 인해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은밀한 아픔과 후회가 이렇게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최 학장님, 그것이 현재 상황을 바꾸지는 김 교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최 학장의 손짓에 중단되었다. 그리고 최근 시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 선생의 지도를 받는 5 학생들이 평균 47%의 향상을 보였군요. 그들의 법률 분석이 정확성뿐만 아니라 깊이에서도 향상되었습니다. 최 학장이 민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박 선생, 당신의 세션을 금지하는 대신 그것의 확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민서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최 학장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편 김 교수의 표정은 가히 압권이었다. 경악, 분노, 당혹감이 한꺼번에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하지만 최 학장님, 그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놀라운 교육자입니다. 최 학장이 단호하게 말을 맺었다.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민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정의하는 덫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덫의 문이 살짝 열리고 있었다. 새로운 대안적 법률 교육 프로그램은 법대 본관 건물의 작은 교실 하나를 차지했다. 몇 개의 책상과 의자, 화이트보드, 그리고 책장이 전부인 수수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민서에게 이 작은 교실은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상징했다. 인정. 민서는 문 앞에 새롭게 부착된 명판을 만졌다. 대안적 법률 교육 프로그램, 지도교사, 박민서.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이름 위를 천천히 쓸었다. 이 작은 명판이 그녀의 삶에 가져온 변화가 믿기지 않았다. 첫 몇 주 동안은 원래의 5 학생들만 나타났다. 그들은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이자 개척자로서의 자부심을 품고 있었다. 선호의 리더십, 지영의 도전적인 질문들, 태민의 깊은 통찰력, 혜진의 체계적인 정리 능력, 그리고 민준의 냉철한 분석은 교실에 특별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셋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법대 최하위권에 있던 2명의 학생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을 찾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민서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우리는 막 헌법 제34조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매주 새로운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포기 직전의 학생들이 왔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었다. 이어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캠퍼스에 소문이 된 이 독특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 했다. 비밀은 없어요. 민서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단지 같은 목적지를 향한 다른 길일 뿐이죠. 교실은 곧 학생들로 가득 찼다. 민서의 방법론은 법률 개념을 시각화하고 추상적인 원칙들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판례를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인간 드라마로 풀어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법이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민서의 방법은 학생들을 넘어 더 큰 관심을 끌었다. 교수들도 그녀의 세션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다른 이들은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의 교실을 방문했다. 비 내리는 어느 오후, 민서가 대법원의 논쟁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논리를 설명하고 있을 때 그녀는 문가에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김재호 교수였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단지 몇 분 동안 조용히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 다음 주 그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호기심 아니면 인정. 3번째 주 김 교수는 민서의 설명 중에 손을 들었다.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실례합니다만 박 선생님,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 더 최근의 판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긴 역사 쌓인 쓰라림 그리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님,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그날 무언가가 미묘하게 변했다. 화해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된 경쟁을 넘어선 상호 인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 2 사람 모두 법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공유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김미래 학장은 냉철한 판단력과 솔직함으로 유명했다. 대학 내에서 첫 여성 법대 학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잃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앉아 그녀는 계산된 주의력으로 민서를 관찰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김 학장의 세련된 회색 정장을 비추었다. 그녀의 책상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민서의 프로그램 결과가 담긴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우리 성과 지표가 상당히 향상되었어요. 김 학장이 태블릿의 그래프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냉정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특히 이전에 도전적이라고 여겨졌던 학생들 사이에서요. 민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 뒤로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변한 것이 햇빛에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프로그램이 그녀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건 학생들의 공로예요. 그들은 단지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을 뿐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김 학장이 태블릿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민서를 직접 응시했다. 그래서 박 선생님께 법학 방법론 부교수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서는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다. 목구멍이 갑자기 마른 것 같았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학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가 있고 법률 문헌을 다루는 30년의 실제 경험이 있잖아요. 김 학장이 반박했다. 그녀의 음성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민서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익숙한 가슴 조임이 느껴졌다. 불안의 조짐이었다. 저는 정규 수업을 할 수 없어요. 민서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발표, 평가들,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다시 그녀를 덮치려 했다. 모든 눈이 그녀를 향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순간들. 땀에 젖은 손바닥, 백지 상태가 된 머릿속. 김 학장은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민서 씨. 김 학장이 공식적인 호칭을 버리고 더 친근하게 불렀다. 저는 그 자리를 8번 실패한 젊은 여성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여성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민서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김 학장의 시선에는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불확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에게 보내는 인정의 눈빛이었다. 민서는 창문을 통해 캠퍼스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큰 승리와 가장 깊은 굴욕을 경험했다. 그 잔디밭을 걸으며 꿈에 부풀었던 젊은 시절, 그리고 같은 잔디밭을 실패자로 걸었던 순간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 학장이 대답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공식 제안서였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공헌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상처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민서는 조용히 그 말을 새겼다. 그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그 손에는 30해의 지혜와 고통,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은 언제나 장엄한 행사였다. 하지만 그 해에는 공기 중에 특별한 에너지가 감돌았다. 선호, 지영, 태민, 혜진 그리고 민준이 단상에 올라 학위증을 받을 때 졸업생 가족석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교수석에서 민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부심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교수들의 학술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대안적 법률 교육 방법론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임을 나타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작은 배지가 반짝였다. 단상 위에서 마지막 수석 졸업생이 연설을 마치자 졸업생들이 모자를 공중으로 던졌다. 환호성과 함께 색색의 꽃잎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민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한때 꿈꾸었던 그 순간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단지 그녀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식이 끝난 후 5 학생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학위증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민서는 그들의 얼굴에 담긴 자신감이 몇 달 전과 얼마나 다른지 놀라웠다.
선생님, 부교수 자리 제안을 다시 고려해 보실 건가요? 선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고쳤었다. 아니요,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내 자리는 단상 위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내 자리는 책과 학생들 사이, 지식과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사이에 있어요. 지영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그건 내가 전통적인 교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민서가 설명했다. 봄바람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내 기여는 직함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경험에서 나와요. 길을 잃고 판단받고 거의 포기하려던 그 순간들이요. 그녀는 오래전에 공부했던 법대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 건물은 여전히 위험 있게 서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알아요. 난 내 인생의 절반을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는 실패감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죠. 아마도 난 다른 길을 가도록 운명지어졌던 거예요.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이었을 뿐. 이제 어떤 계획이세요? 태민이 물었다. 민서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 투쟁 끝에 얻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서관 사서로 계속 일할 거예요. 튜토리얼 프로그램도 계속하고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법률 학습의 대안적 방법론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충동적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표절로 누구라도 낙제시킬 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라는 것을요. 민서는 그녀의 학생들, 아니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다. 30년간의 침묵 속 수치심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하나의 유산으로 변모했다. 그 유산은 앞으로 수많은 세대가 사회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증명서와 자격증을 넘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넘어짐을 새로운 길을 닦는 데 사용하는 법을 아는 데 있죠. 민서의 말을 들은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이해의 빛이 어렸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법률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민서의 독특한 지혜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면서 캠퍼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민서와 그녀의 제자들은 함께 걸었다. 그들 앞에는 서로 다른, 하지만 똑같이 가치 있는 길이 펼쳐져 있었다.